코스피가 눌림목이 나오기 이전에 코스피 PBR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이 저점 부근이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4년 6월 13일 이때가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사이드카 걸리고 급락이 나왔던 기억하실 거예요. 7월에 20조가 항상 넘어가면은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겹쳐지면 5%가 아니라 10% 이상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언제냐? 그게 바로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분의 김동석 운용역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이나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지, 우리 같이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자주 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 거고요. 1부 내용입니다. 바로 한국 증시 상승 랠리 코스피 5천이 가능할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태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이대로 5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5천까지 못 갈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이대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지만, 우상향 나오다가 아니면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눌림목이 있을지, 있다면 언제쯤일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할 거고요. 한국 증시지만 저희가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를 보면서 혹시나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뉴스나 뉴스 이슈가 있는지까지 정리를 할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JP모건에서 코스피 5천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바짝 근접한 가운데 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가 5천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5천 간다는 얘기는 아니어도 2년 안엔 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죠.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 및 신흥국 가운데 핵심 비중 확대 시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JP모건은 한국 증시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32%가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코스피 지수가 향후 약 5천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실 꿈이죠. 5천까지 간다 그러면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최근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은 배당 분리과세라든가 충분히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어느 정도는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거 없이 가지 않겠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도 꽤나 높게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잔고가 높다, 이거는 좀 하방으로 베팅한 쪽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공매도가 많다는 만큼 상방에 조금 더 임팩트 있거나 좀 더 액티브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5천을 JP모건이 보고 있는데, 과연 눌림목 없이 올라갈지, 아니 눌림목이 좀 있다가 올라갈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처음 봐야 되는 거는, 그래, 객관적으로 현재 코스피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저는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코스피가 꺾이기 전에, 코스피가 눌림목이 나오기 이전에 과연 이 PBR로 봤을 때 코스피 PBR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코스피가 저점이냐 아니냐를 어느 정도 판단할 때 저희 코스피 PBR을 가지고 좀 저점을 판단하거든요. 최저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이 저점 부근이구나, 저가 부근이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 기준이 지금까지 고점을 찍었던 수준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고점 부근이네 아니네를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가 이제 2015년 급락이 나오기 이전의 고점이었고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미국의 양적 긴축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던 시기 바로 고점 라인 때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양적 긴축이 있기 이전의 최고점 라인, 그 다음에 2021년 6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적 긴축이 있기 이전에 최고점의 쌍고점을 찍었었는데 그게 1월이랑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역시나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 7월입니다. 이 당시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됐던 시기고요. 2024년 6월 7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갔던 시기죠. 그래서 최근 한 10년 정도의 PBR 고점 라인대를 체크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2014년도에 1.09, 2018년도 이 당시에 하락세가 좀 컸는데 1.15, 그 다음에 2021년도 정말 이 당시에 양적 완화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돈이 풀렸던 시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정말 통장에다가 돈을 그냥 꽂아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그 다음에 2021년 1.3, 그 다음에 7월 딱 하락하기 이전에 1.27, 그 다음에 2023년도 7월에 0.96. 근데 사실 이때가 제일 임팩트가 없는 시기긴 했어요. 왜?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큰 이슈가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7월에 0.99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매크로가 뭐 크게 영향이 없었던 시기를 제외하면은 평균적으로 고점은 1 이상 올라가면은 꽤나 그래도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9, 1.15, 1.20, 30, 27, 1, 99 했을 때 한 1.1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고가 부근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얼마냐? 가장 최근 수치 7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1.08이더라. 그럼 1.08이면은 우리가 증시가 완전 고점이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과열된 구간은 맞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10% 이상 코스피 급락이 나오기 이전에 이게 다 10% 이상씩 급락이 나왔던 시기고 고점 PBR 수준이 아까 얘기했던 1.1 정도가 마지막 7월 15일 기준 PBR 수준으로 최고점은 아닙니다. 최고점 1.1, 1.3 이 정도는 아니지만 고가 수준은 맞다. 그러니까 과열된 수준은 맞다라고 저희는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PBR만 가지고 또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뭘 가지고 오냐면 저는 신용잔고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국내장이 신용잔고를 얼마 기준으로 우리가 위험하거나 조금 이제 과열됐다라고 얘기하냐면 2020년을 기준으로 신용 20조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과열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균적으로 2020년 이후에는 20조가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조가 돌파 나왔던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21년도 1월 7일 이 당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0년 양적 완화로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고점을 찍었던 시기 딱 그때 시종잔고가 20조를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20조를 넘고 나서 25조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25조까지 올랐다고 해서 1월 7일에 고점을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1월 7일의 고점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25조까지 갔다고 해서 이 당시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 고점 뚫지 못하다가 이렇게 증시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딱히 이 숫자를 적어놓지 않는 몇 퍼센트가 하락했는지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하락세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2022년도에 마이너스가 30% 이렇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19일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신용이 20조를 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조를 넘고 나서 바로 증시가 5%가량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까랑 똑같아요. 글로벌적으로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없었고 그냥 국내에서만 신용이 20조가 넘는 수준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도 7월로 넘어갑니다. 이때 아까 뭐라 그랬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있던 시기였다. 글로벌적으로 좀 영향이 있던 시기였구나. 그때 20조를 또 넘었습니다. 4월에 한번 넘고 2023년 그 다음에 또 7월에 한번 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증시가 꽤나 빠졌죠. 마이너스 13%가량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20조가 하락한 것만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2020년 이후에
20조를 돌파했다 그럼 전부 다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13%가량 이 당시 매크로 이슈가 있을 때 급락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4년 6월 13일 이때가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사이드카 걸리고 급락이 나왔던 기억하실 거예요. 7월에. 그래서 이 7월 말 8월 초에 그것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그 한 하루 이틀 전에 급락세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0조를 넘었었는데 이때는 바로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20조를 돌파하고 나서 플러스 4% 정도 올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가 급락을 했던 시기였다. 그래서 좀 방심했는데 그 이후에 또 급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조가 항상 넘어가면은 증시가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겹쳐지면, 그러니까 미국에 뭔가 이슈가 있거나 유동성이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5%가 아니라 거의 10% 이상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언제냐? 그게 바로 7월 15일. 가장 최근 제가 신용잔고를 가져온 건데 지금 21조입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순간 넘은 게 아니라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조를 넘어섰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20조 이하로 안 떨어졌어요. 계속 20조 1000억, 2000억, 3000억, 5000억 올라오다가 지금 21조 4000억까지 신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나 과열이 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증시가 꺾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증시는 이렇게 우상향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우상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눌림목과 상승의 눌림목과 이렇게 우상향과 눌림목, 우상향 눌림목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면서 상승이 이어집니다. 아까 JP모건이 얘기한 5천도 이런 5천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런 5천이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을 시작으로 해서 쉬지 않고 5천까지 달린다 느낌보다는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금 만약에 흔들리면 사실 최고점에 타신 분들, 포모를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최고점에 타신 분들은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이거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텐데 저희가 그럴 좀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의 가짐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국내장만 보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국내장의 흐름을 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장에는 영향이 없나? 좀 이슈가 없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몇 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처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는 TJ 잔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 미국의 돈을 관리한 재무부의 통장 잔고예요. 우리의 통장처럼 재무부도 통장 잔고가 있고요. 그 잔고를 항상 어느 정도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이 TJ 잔고가 이번 3분기에 계획이 얼마냐? 8,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있냐? 7월 8일 기준으로 3,430억, 3,110억, 2,880억 하다가 가장 최근에 2,980억이 있습니다. 근데 3분기니까 9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아직 한참 멀었잖아. 여유 좀 있지. 근데 얘기한 게 뭐냐면 7월 말까지 5천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천천히 해서 내가 8,500억 채워 넣을게. 이렇게 재무부에서 발표가 난 거죠. 그럼 얼마 넣어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2,980억 달러 있으니까 플러스 2천억 달러는 어떻게든 채권 발행해서 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채권 발행해서 시장으로 가야 될 돈이 시장으로 못 가고 아마 TJ 잔고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그럼 시장 유동성이 이 TJ 잔고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락이라는 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상승을 하기 위한 잠깐의 눌림목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설명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준에 들어가 있는 영래포 잔고, 그 다음 지급준비금,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이런 것도 다 설명해야 되고
뭐 지니어스 액트법, SLR 규제 완화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머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론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깊게 이 TJ 잔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TJ 잔고를 채워 넣을 때 시장 유동성이 잔고로 몰리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랬던 적이 또 있나요? 또 있죠. 그게 언제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찬도 협상을 하고 나서 TJ 잔고를 채우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라고 한다면 2021년도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6월쯤에 원래 이때 부찬도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협상이 안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재무부 통장은 계속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미국도 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복지 비용 쓰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채워넣냐? 세금을 받고 법인세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그걸 돈을 채워넣는 겁니다. 근데 부찬도 협상이 안 됐다라는 건 뭔 소리예요? 채권이 뭡니까? 빚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찬도 협상이 안 됐다는 건 한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빚을 더 못 내는 거죠. 그럼 잔고는 채권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돈이 협상이 안 돼서 있는 돈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잔고는 어떻게 돼요? 들어온 돈 없고 나간 돈만 있으니까 쭉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잔고가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582억 달러까지 떨어져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루 이틀이면은 재무부 통장이 영원히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정말 그 긴박한 상황에 2021년 12월에 부찬도 협상을 완료를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서 잔고를 채워 넣어요. 쭉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분기에 잔고 계획이 얼마였냐면 6,520억 달러여서 한 6천억 달러 정도를 잔고를 채워 넣습니다. 이 당시보다 잔고를 채워 넣는 동안에 2021년도 12월부터 2022년도 1분기 채워 넣는 동안에 증시가 밀린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여기 몰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찬도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돼서 잔고가 쭉 떨어지고 그래서 6월쯤 합니다. 얼마에? 480억 달러에.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이면은 재무부 통장이 빌 뻔했던 시기까지 밀렸다가 잔고가 쭉 차오르면서 이제 6,570억 달러 그 당시 3분기 계획이었죠. 잔고를 쭉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 6천억 달러 채워 넣어요. 그럼 이 당시에 미국 증시가 어땠냐? 이 당시에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잔고를 채워 넣을 때 하락, 잔고를 채워 넣을 때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14%, 10%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잔고를 채워 넣을 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에서 나오는 추세 상승에서 나오는 이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날아오는 주먹을 맞고 쓰러지는 거랑 날아오는 주먹을 내가 모르고 맞는 거랑 알고 맞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KO는 어디서 나온다? KO는 모르고 맞는 주먹이 KO가 나옵니다. 알고 맞으면 KO가 안 나와요. 물론 엄청 세게 맞으면 다르겠지만 웬만하면은 알고 맞으면 KO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되나요? 그것보다 또 추가로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그럼 어디 있나? 똑같이 PBR을 봐야겠죠. 그래서 역사적 미국 PBR 지금 현재가 25.3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이 최고점을 찍었던 PBR이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마다 무조건 증시가 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증시가 밀린 시기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25.3으로 꽤나 고점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도 꽤나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좀 흔들릴 영향이 있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흔들리면 국내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유동성 지표와 S&P 500의 관계인데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S&P 500이고요. 파란색이 유동성입니다. 이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돈이 풀리고 들어가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얘기하는 게 영래포, TJ 잔고, 지급준비금 이 세 개를 가지고 만든 지표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으면 당연히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요. 유동성이 적으면 지수는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지수가 보시면은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지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20년도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터지면서 증시가 어떻게 돼요? 급락하고 유동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유동성과 증시는 결국엔 만나게 돼 있어요. 이 괴리가 결국엔 좁혀지게 돼 있습니다. 유동성이 올라오든 지수가 내려오든 결국은 괴리는 좁혀져요. 왜냐하면 빈 깡통 아니겠습니까? 빈 깡통인데 이 어떻게 계속 갈 수 있겠어요? 이 깡통을 채워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때 2020년도에 돈 채워 넣습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증시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양적 긴축하면서 증시 같이 유동성 빠지면서 밀리고요. 그리고 나서 유동성 유지되는데 증시가 강하게 AI 이슈로 붐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괴리가 커졌다가 언제 급락했습니까? 관세 이슈 터지면서 괴리가 다시 만났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벌어지면서 다시 괴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눌림목이 나와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감안하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가 더 오를 수는 있겠죠. 상승 충분히 저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눌림목이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 7월에서 한 8월 사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본다면 충분히 국내 증시가 아마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눌렸을 때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우상향 보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입니다. 상법 개정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죠. 지주사를 더 봐야 되는지, 아니면 증권주를 더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관심을 둘 만한 것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증권주를 더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들죠. 근데 제가 가지고 온 것들을 보면은 증권주가 최근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배당률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가 배당률이 떨어졌어요. 시가 배당률이 뭡니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가치 대비 배당이 얼마 나오냐? 그러니까 10,000원인데 예를 들어 100원의 배당을 준다. 그럼 시가 배당률이 1%인 거죠. 근데 주가가 20,000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0.5%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원래는 조금 높게 줬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 배당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타증권을 보면은 7.8%에서 4.5%로, 그 다음에 유아증권 같은 경우에도 6.9%에서 4.9%로, NH투자증권 6.8에서 4.1, 대신증권 7.4에서 3.8, 대부분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5% 정도씩은 대부분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증권주가 우리가 배당이 지금 4%대라고 한다면 4%대 배당 주는 기업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지금 고점 부담 또는 이 주가 상승을 더 크게 볼 게 아니라면 배당으로서 증권주를 보는 건 조금 부담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증권주가 더 크게 상승한다 생각하면은 그냥 주가 상승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당으로 볼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번 상법 개정에서 관심 가지라는 게 지주사인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구조는 바로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음이 좀 많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번 상법 개정에서 문제가 안 되려면 이제 슬슬 구조 개편에 들어가야 돼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간접 지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회장이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입니다. 그럼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대주주예요. 근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타 계열사들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로 쭉 떨어지지만 실제로 직접 지배가 아니라 간접 지배로,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를 하고 그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간접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의 지분은 이재용 회장이 10%, 삼성물산이 19% 해가지고 삼성생명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성생명 지분 19%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일 이재용 회장이 약 19%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기타 계열사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개편을 시켜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뭐 깔끔하게 하려면 삼성물산이 그냥 삼성생명 지분을 다 사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위에 지주사로 만들고 그 지주사의 대주주를 이재용 회장 만들면 너무나도 깔끔해지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사는데 그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는데 얼마나 돈이 들까? 실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총 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취득가 기준이라서 총 자산의 3%가 안 넘어요. 삼성전자 지분이. 근데 이 취득가가 아니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훨씬 넘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리스크예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어쨌든 사가긴 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생명 지분이 지금 8%잖아요. 이거를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약 31조 아니면 31조 이상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돈이 실제 삼성물산한테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뭐 유동자산 다 끌어모아봐도 뭐 많아봐야 지금 아무리 모아봐야 뭐 해봤자 한 8조 나올까요? 네, 부족하죠. 있는 돈 다 박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삼성물산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에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장시키면 된다. 미국에다가. 그러면 그 주식을 담보로 하든 충분히 현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돈으로 삼성생명 지분을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밑에 이제 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100%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홀딩스를 하나 세우고요. 그래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주주 밑에 로직스, 에피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뭐 10개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도 10개, 여기도 10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서 얘를 따로 지금 상장을 시키면 된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이 상장을 시켜서 삼성생명 지분을 사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메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 있죠.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전에 뭘 먼저 해야 될까? 일단은 큰 걸 해결하기 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하고 그 돈 만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상장이기 때문에. 그 미국 상장 시키기 전에 조금 쉽게 좀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미리 좀 늘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주사가 되려면은 또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있는 거 없는 거 삼성전자 지분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재용 회장에서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깨려면 삼성생명의 지분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 위로 지주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또 지주사가 만들어지려면 자회사 지분을 30%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30%까지 보유를 하려면 삼성물산이 지금부터 최소 50조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또 사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산 넘어 산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성전자 지분을 굳이 현금 주고 사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면 일단 취득해 놓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삼성 SDS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삼성전자랑 삼성 SDS랑 우리가 보통 주주총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열어서 이렇게 합병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규모 합병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 합의만으로 합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있는. 보통 뭐 이 기업 가치가 뭐 대략 이 자산 가치가 인수합병과 또는 피인수되는
이 회사의 비율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반대하는 이 주주들이 20% 이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충분히 삼성전자와 삼성 SDS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와 이 삼성물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S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 SD 지분을 22%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17%,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9%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삼성 SDS와 삼성전자가 소규모 합병을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비율대로 맞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0이고 삼성 SDS가 1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삼성 SDS가 삼성전자 대비 예를 들어 10분의 1이다. 10분의 1이 아닙니다. 한 26분의 1 이런데 예를 들어 10분의 1이다. 그러면 삼성 SDS 10주당 삼성전자 한 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회장이 들고 있는 삼성 SDS의 지분을 삼성전자로 어떻게 보면 맞교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얻을 수 있다면 사실 이게 제일 나은 거 아니냐, 이게 손해 없이 삼성전자 지분을 좀 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30배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30배 차이 나면 뭐예요? 1대 30이에요. 그러니까 30주가 있어야 한 주 받는 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삼성전자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메인은 뭐냐? 삼성 SDS 지분 가치, 정확히 말하면 삼성 SDS의 주가는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사실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삼성 SDS가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바닥에서 상승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 상승이 나오는 게 정말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라가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를 받아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실적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라서 올라가는 거냐? 물론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지배구조 개편상에서 결국엔 삼성 SDS는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좀 덜 올라갔을 때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거나 시장이 조금 위험해지거나 시장이 조금 밀린다.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내가 증권주를 사야 될까? 아니면 지주사를 사야 될까? 뭘 사야 될까? 이 상법 개정에 따라서 수혜를 볼 기업 뭐가 있을까? 사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게 한번 찾아보면은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또는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기업들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실제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하려면 어떤 기업은 더 올라갈수록 상승이 많이 나올수록 이득인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 안에서는 바로 삼성 SDS다. 그 삼성 SDS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재용 회장이나 삼성물산한테는 이득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생략하고 이 사회 결의만으로 삼성전자와 삼성 SDS 인수합병이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든가 충분히 지분 가치가 또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주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물산 눌리더라도 당연히 관심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좀 밀려줄 때 관심을 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삼성생명 인수를 해야 충분히 지배구조 개편 됩니다. 근데 삼성생명 인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오 에피스가 먼저 상장을 준비를 해야 되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상장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 전에 좀 간단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소규모 합병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정말 오랫동안 쉬고 움직이지 않던 삼성 SDS가 이번에 격하게 좀 크게 움직이는 이유도
좋다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자사주 매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을 왜 열심히 할까? 당연히 주주 환원, 그 다음에 기업의 뭐 밸류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를 모르고 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 이 삼성가의 지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지분이 왜 줄어들까요? 상속세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주식을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대출을 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조금씩 팔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지분이 떨어지겠죠. 조금씩이지만 갉아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면은 당연히 유통 물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분율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자사주를 이번에 또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은 어느 정도 이 삼성가의 지분을 방어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어를 하면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삼성 SDS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시장이 흔들리거나 눌림목이 나올 때 대부분의 상법 개정 관련 기업들이 밀리거나 하락세가 나올 때 어떤 기업을 사야 될까 고민할 때 삼성물산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삼성전자와 소규모 합병 가능성이 있고 이 소규모 합병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삼성전자는 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고 삼성 SDS는 올라갈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사실 하방보다는 상방룸이 좀 더 열려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오랜 기간 저는 저평가 기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적이 막 우상향이 나오거나 삼성 SDS가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평가를 받긴 좀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정말 등락이 크지 않았고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상법 개정에 따라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아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부 주제는 우리가 7월에 시장이 오르더라도 또는 내리더라도 어떤 기업에 꾸준히 관심을 둬야 될까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시장이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계속 관심을 둬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그래야 될까? 구조적으로 꼭 상승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상승해야 되는 기업들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내용들을 하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10월에 현대차에다가 투입한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투입을 할 수 있었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번 10월부터 2025년 공장에 투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여기저기 쓰기 전에 일단은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에 한번 써보고 괜찮은가, 문제는 없는가, 이대로 꾸준히 다른 공장 또는 다른 기업에 납품해도 좋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첫 사례고요. 이번 첫 사례가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아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일단은 그룹사 내에서 한번 다시 돌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뭘 하냐라고 한다면 자동차 조립을 할 때 아틀라스가 조립을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이 부품에 대해서 좀 순서를 미리 배열하고 사전 처리를 하는 우리가 보통 이 파트 시퀀싱이라는 이 작업을 아틀라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슬슬 뭔가 좀 진심을 다하는 느낌이죠. 근데 왜 갑자기 이런 공장이 배치가 되고 매출을 좀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풋옵션을 이제 슬슬 진행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원래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고 있던 기업이나 만들었던 기업인가요? 아니죠.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인수를 했느냐? 누구한테 지분을 샀느냐? 바로 소프트뱅크한테 지분을 샀죠.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는데 그거를 왜 남겨놨냐? 당연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가 봤을 땐 답이 살짝 없어 보여. 대신에 누가 가져가서 이거를 키워서 뭐 상장한다라든가 기업 가치를 키워준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좀 클 수 있다면, 야 그럼 그때 내가 지분 팔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못 크더라도 나 팔게 해줘, 못 크더라도 나 지분 너네가 사가 하는 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정말 현대차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샀기 때문에 제가 그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소프트뱅크를 사면서 그래서 풋옵션 계약을 맺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됐을 때 지분을 다 사가는 조건인 거죠. 그럼 소프트뱅크는 분리할 때도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조건 됐으니까 나 너네한테 지분 다 팔래,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사실 원래 시간이 한참 뒤였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2021년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2025년도부터 이제 행사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래 종결일이 이제 2021년 6월 21일 이후로 4년 이내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내 지분 사가라. 그래서 이게 풋옵션이 행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상장이 결정이 되면은 지분 가치가 꽤나 올라가 있겠죠. 뭐 그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래 종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2021년 6월 21일 이후로 4년 동안 열심히 해봤는데 상장이 안 돼. 가망이 없어. 야 그래도 내 지분 사가라. 솔직히 내 지분 가지고 당장 할 거 없겠지만 그래도 사가라. 나는 매도해야지. 세 번째는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4년까지 되고 내가 팔 수 있지만 1년만 더 기다려 볼게 하는 게 세 번째 조건이죠. 그럼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1번이랑 2번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상장이 결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어요. 상장이 결정이 돼야 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지났습니다. 4년 이내 상장이 안 됐죠. 이미 2025년 6월 2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안 팔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 번째, 거래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1년 정도 더 기다려볼 수가 있는 거죠.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사실 풋옵션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소프트뱅크가 충분히 팔 수가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왜? 현대차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금 풋옵션 이 지분 인수를 사실 소프트뱅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고 싶어하고 지분을 더 가져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풋옵션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원래는 소프트뱅크가 약간 안전장치 느낌으로 해놓은 건데 이거를 이제는 현대차가 그냥 지금 넘겨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현대차가 왜 소프트뱅크가 이 풋옵션을 행사하길 바랄까라고 한다면 그게 다 이번 상법 개정과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냐?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에요. 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총 3번 정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는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유상증자로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상증자를 뭐 다른 기업이나 뭐 다른 데서 돈을 땡겨오는 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이 자기 돈으로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율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지분을. 그래서 20.66에서 21.27, 그 다음에 21.89까지 계속 늘려왔어요. 그럼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개인 지분을 늘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늘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지분 늘려서 상장했을 때 지분 가치를 많이 받는 거. 그게 하나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내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그 지분 가치를 가지고 뭔가 내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할까?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해서 약 10조 원의 기업 가치가 측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가치가 다르겠지만 한 10조 정도를 보고 있는 전망도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분 가치는 대략 한 2조 2천억 정도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 2조 2천억으로 뭐 할 건데, 지금 현재 이 현대차의 지분 구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환 구조,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1.86%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차가 기아를 34.53%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예요? 기아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7%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주사가 없이 그냥 동그랗게 순환 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들고 있으니까 현대모비스에 아시겠지만 꼭대기에 누가 있어야겠죠? 정의선 회장이 있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이 순환 출자 구조에서 기아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아의 지금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다 사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선 회장,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차 이렇게 일자로 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기아와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실제 살 수가 있어야 된다. 누가? 정의선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마련할 만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 아이템으로 아니면은 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하나의 방법으로 놓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장함으로써 자산을 마련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뭐 돈을 마련하거나 뭔가를 해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는 뭐예요? 두 번째 방법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미 과거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정의선 회장이 지금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현대오토웨버도 있지만 현대글로비스가 사실 가장 지분이 많거든요. 20%가 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대글로비스를 엄청나게 기업 가치를 키워서 그 기업 가치를 통해서 뭐 담보를 잡든 뭐라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아까 기아 현대제철한테 사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현대모비스 걸 막 사들이거나 현대차를 사들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한 지분 중에 지분율이 가장 많은 건 현대글로비스고 2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이빠이 기업 가치를 키워놓으면 된다. 엄청나게 성장시키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글로비스가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한다면 정의선 회장의 본인의 지분도 이슈가 있겠지만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 회장의 지분이 최소 23%까지 늘어나야 하고 현대모비스 단가 3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약 6조 3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팔더라도 돈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글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키워서 어떻게든 현대모비스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배를 대체 어떻게 할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지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2018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봤냐면 과거에 현대글로비스랑 현대모비스의 이 일부 사업부를 합병시키려고 했습니다. 주 사업부는 빼고 현대모비스의 뭐 AS 모듈 사업부를 빼서 현대글로비스랑 합병을 시켜서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이만큼 키우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현대모비스의 지주사 전환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모듈 AS 사업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그런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합병 비율이 얼마였냐면 0.61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봤을 때 현대모비스 자체로 전체를 얘기하자면 당연히 훨씬 크죠. 근데 AS 사업부는 매출의 20%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 저 계산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1대 0.61이 맞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금 이 지분 교환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 한 주당 0.61주당 이 그 현대글로비스를 다시 현대글로비스 0.61주당 현대모비스 한 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주주들은 사실 화날만 하죠. 아니 뭐야, 기업 가치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현대글로비스 주식을 뭐 0.61 주고 현대모비스를 한 주로 한다고? 사실 좀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외 투자자라든가 뭐 기관이라든가 다들 불만을 가져서 그 당시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된다.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 수준하고 현대모비스 기업 가치 수준하고 딱 어떻게 해. 아무리 매출이 20%라지만 0.61대 1은 아니지 해서 거부를 당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였습니까? 딱 하나예요.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낮았다.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가 더 높았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현대글로비스가 2018년도보다 지금까지 크게 높아져 있었다면 또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충분히 지금은 합병할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가능할까? 이 궁금하죠. 지금은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에 고민을 해보면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이 약 21조였고 주가가 21만 8천 원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S랑 모듈이 매출액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오히려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작게 들어간 거죠.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산출을 어떻게 했냐?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의 가중 평균을 내서 본질 가치 45만 2천 원을 산출을 하고 45만 2천 원에다가 매출 20%를 곱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0.61대 1이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AS 모듈이 진짜 20% 수준밖에 안 되냐? 근데 사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으로 봤을 땐 20%지만 영업이익으로 봐서는 AS 모듈이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AS 모듈이라는 거죠. 현대모비스에서. 그러니까 0.61대 1이 불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능하려면 현대글로비스 기업 가치는 큰 폭으로 올라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현대모비스는 오르더라도 좀 지지부진하게 덜 올랐어야 좀 어느 정도 이제는 납득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떨어지면은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크게 떨어지거나 우하향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18년이랑 비교하면은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가가 100% 올랐거든요. 현대글로비스가.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야 한 35%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가치가 많이 올랐네, 기업 가치가.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시장이 오히려 밀리거나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지금의 가치를 지키거나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현대글로비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2018년 대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는 한 35%가량 올랐습니다. 저것만 봐도 인수합병할 때 현대글로비스가 좀 유리하게 만들고 싶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신고가 부근까지 더 상승을 하거나 돌파해서 더 크게 가는 이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가치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때문에 밀리더라도 기회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얘기했던 대로 내년까지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사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할 거고 그 부분이 상당히 지배구조 개편의 메인이 될 거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대글로비스가 분명히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인수합병이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시장이 오히려 밀리거나 흔들릴 때라도 우리는 관심을 현대글로비스 쪽에 계속 두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한테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부 주제는 자사주 엄청나게 쓸어담는 저평가의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거의 최근 10년 동안의 자사주를 열심히 모아놓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자사주 소각까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기업이고요. 어떤 기업인지 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최근에 좀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약국 시장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국은 보통 뭐였죠? 그냥 내가 필요한 약이 있으면 약을 사러 가고 내가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은 그 약을 받으러 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약국의 어떻게 보면은 이 역할이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파마시 타임즈는 최근 기획을 통해 달라진 약국의 모습과 미래 약국의 모습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20년 동안 약사는 약물 치료를 관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지만 현장 검사도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제를 넘어, 그러니까 약을 받으러 가서 그냥 약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방 접종도 하고 실제 이 현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관료도 해주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약사에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넓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사의 임상적 역할 확대의 가치는 과거에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약을 누군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응대하는 것과 약을 만드는 걸 동시에 할 수 없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통합, 그리고 AI도 도입을 하고 뭐 콜센터도 구축하고 중앙 조제 용량을 증대하고 하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랑 얘기하고 다른 추가적인 서비스에 조금 더 할애를 할 시간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약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기보다는 시스템이라든가 AI라든가 로봇한테 맡기고 나는 더 다른 다양한 서비스에 도전하는 약국으로 변모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들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제품 뭐냐, 약국들이 뭘 원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약조제 자동화, 약을 조제하는 거를 자동으로 실제 잘 만들었는지, 약에 문제는 없는지, 이 약이 맞는지 그런 것까지 AI로 싹 다 검사하는 자동화 로봇이 요새 많은 약사들 또는 많은 약국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JVM의 AI 최첨단 기술 도입을 통해 의약품 조제 솔루션이 혁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혁신이냐? 일단은 전자동 바이알 이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전자동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가 뭐냐면은, 바이알이 뭐예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통 한국은 약을 받을 때 봉투로 받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이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통, 이 통으로 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카운트메이트라는 로봇으로 정확하게 어떤 약을 어떻게 분배해서 마지막에 검수까지 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니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유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 매니스는 이 사람 팔 같은,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같이 생긴 팔이 약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진짜 손이 약을 조제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JVM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동 의약품 검수기 바이젠 X 등의 약품 조제 자동화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해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품에 대한 카운팅,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 등 전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냐? 시간당 160건을 처리해요. 근데 보통 약사가 직접 수기로 하면은 약 1시간 동안 30건 처리하거든요. 한 4배, 5배 빠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사 한 명의 연봉이 예를 들어 3,6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기계가 한 번 3천만 원 내고 차라리 이 계속 고정비 내는 게 낫지, 사람한테 3,600만 원씩 매년 내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로봇이 낫지 않느냐, 이 자동화가 낫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단순히 그냥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지금 이 자동화를 한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국에 슬슬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바로 PBM의 이익 구조가 개혁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파마시 베네핏 매니저라고 해서 실제 이 미국에서는 제약사, 약국, 보험사 중간 역할을 하는 PB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 PBM이라는 기업이 말 그대로 누군가한테 뭐 독점하거나 누군가한테 뭔가가 좀 불리하게 작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건데 그 PBM을 개혁한다는 거죠. 왜? 5월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약가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미국이 약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약가를 80%까지 좀 낮춰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약가가 높은 이유는 PBM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라고 얘기 써 있는데 PBM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에서 악성 스프레드 가격 책정을 한다든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더라. 이게 뭡니까? 스프레드 가격 책정이란 PBM이 중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국에는 약값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는 비싸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100만 원짜리 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약국한테 싸게 주고 보험사한테 비싸게 줘서 중간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걸 PBM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값이 너무 비싸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거 개혁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구조가 돼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개혁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만 개혁이 돼도 약국이 숨통이 트이고 아까 얘기한 자동화라든가 이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미국의 PBM 파워입니다. 보험사와 제약사, 약국 사이에서 약가 협상, 그러니까 약을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약가 협상을 하고요. 리베이트 조정을 대행하는 의약품 유통 중개인 PBM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막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독점 못하고 자기들끼리 담합 못하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기업이라는 건데 그 기업이 사실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보험이 커버하는 의약품 목록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에 대해서 보험을 등록하는 것도 PBM이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너네 약 만약에 잘 안 보여? 안 해줄래. 너네 약 돈 다 주고 먹으라 그래. 이런 식으로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게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불합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처방을 유도하거나 기각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PBM이 갑질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PBM은 약제 가격과 사용을 관리하는 대행업체로 PBM에 등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실 거의 팔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PBM한테 눈에 나면 그냥 약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중간에서 잘 해라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 그래서 불투명한 수수료, 마진, 리베이트 등이 약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가가 비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PBM이 중간에 먹는 게 많아지거나 중간에 끌어올리는 게 많아지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약국 혜택 관리자 이게 PBM이에요. 예, 이게 PBM인데 중간 대행자로 어떤 약을 보험으로 커버할지를 정합니다. 야, 이 약을 우리 보험으로 커버를 하자. 그럼 이 약을 처방 많이 내주겠지. 약국의 약값을 얼마나 줄지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약국의 약사, 제약사에서 만든 약은 뭐 한 5만 원 하고 약국에 들어간 건 한 7만 원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가격은 15만 원 하자.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와 또 약값을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든 가격을 거의 PBM이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PBM이 어떻게 돈을 버냐? 원래 미국 약의 정가는 제약사의 원래 약값에 당연한 거죠. 이거 플러스 보험사 환급액에 B 플러스 PBM 수수료로 이어집니다. C,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어떤 구조냐? 예를 들어 환자가 100만 원의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그럼 그 100만 원을 누가 내주죠? 그 보험 처리라면 보험사가 100만 원을 제약사로 보내줍니다.
그럼 제약사는 약값 50만 원을 빼요. 약값 5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을 PBM한테 돌려줍니다. 그럼 PBM은 자기 수수료 1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다시 보험사한테 돌려줘요. 그래서 보험사는 이런 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아예 100만 원을 내가 내줬다. 그래서 이거를 보험금 냈던 걸로 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리베이트로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는 어쨌든 이득이죠. 근데 이거를 가볍게 그냥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아니 여기서 PBM이 약값을 정하고 보험 처리가 되는 약을 정할 때 가격을 높게 잡으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가격을 그냥 높게 쳐버리면 수수료도 당연히 올라가고 중간에 이익도 커지지 않냐. 야, 그 가격 좀 올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 정가가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약인데 이거를 500만 원까지 올리면 야, 보험 처리해가지고 너네도 리베이트 더 받고 우리도 수수료 더 받고 서로 이득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격 올리자 해서 미국만 약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BM의 수익 고주가 말도 안 되게 커지면서 미국의 약값이 말도 안 되게 치솟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구조 개혁을 해야겠네. 구조 개혁을 해서 충분히 약국이라든가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충분히 투자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라든가 이런 미래에 대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PBM의 이익 구조를 개편하면 약국의 단가 경쟁력이 살아나고 소형 약국이 이득을 보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은 자동화라든가 아까 말한 서비스들이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PBM의 개혁 구조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미국에 침투하고 있는 JVM이 당연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국 자동화 시장 규모가 큰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 유럽에서도 이미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JVM은 2024년 12월 바이알 방식을 적용한 이 카운트메이트를 신규로 출시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약을 포장하고 검수하고 체크하고 라벨링하고 만드는 것까지 싹 다 가능한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북미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약 포장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하나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종이 봉투에. 근데 미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기 때문에 이 바이알 형식이기 때문에 그 바이알 형식이 가능한 로봇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 수요가 꽤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한국은 주사를 못 놔요. 예방접종 못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서비스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로봇한테 맡김으로써.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 맥케슨 오토메이션과 함께 시장의 배출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JVM이 미국 침투해서 충분히 PBM 같은 경우에 단가 잡히고 약국 경쟁력 살면은 해볼만 하겠네, 긍정적이겠네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너네들 그거 매출이 얼마나 나길래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JVM 매출 구조 보시면은 이게 조제 로봇 이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매출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 이거랑 그 다음에 뭐 관리 소모품 해가지고 거의 이 카운트메이트 같은 조제 자동화 로봇이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지금 JVM이 성장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JVM이 성장 못하는 구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실적을 보시면은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8기, 29기인데 이게 23, 24 연도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수출을 보면은 이게 1년치예요. 근데 1분기치만 본다 해도 누가 봐도 조금 크게 성장했네 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보면은 1년치로 봤을 때 많이 잘 나와봐야 한 20% 정도? 그러니까 내수가 한 요 정도면은 이 수출이 한 20% 정도 잘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내수 대비의 수출이 한 50% 잘 나오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갑자기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수출 구조가 좀 개선이 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실제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21년, 22년, 3년, 4년 매출액 4년 연속 성장, 영업이익도 4년 연속 성장입니다. 이런 기업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오랜 기간 살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열심히 사모았고 주주 환원으로서 사모았다고 이미 공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랑 이 수출로서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렇게 JVM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좀 기회들이 많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께 정말 제가 많은 도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와닿지 않더라도 그래도 좋은 내용들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1부부터 4부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가 또 출연할 수 있으면 제가 출연하겠지만, 또 김동석의 리얼 주식이라는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좋은 내용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